취하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잔금 납부를 미리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세영입니다. 24강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 확정, 대금 지급 과정. 저희가 낙찰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일정이 조금 궁금하죠. 낙찰이 되면은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확인들을 하잖아요. 서류 심사를 먼저 하고 문제가 없을 때 매각 허가 결정을 해준다라고 했는데요. 법원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낙찰된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합니다. 서류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낙찰자에게 매각 허가 결정을 합니다. 이 날짜는 매각일로부터 7일 후에 결정이 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나지 않는 거겠죠. 낙찰자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낙찰을 잘못 받았다라고 생각이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찰받은 거를 취소시켜야 돼요. 대금 납부를 못할 상황까지 된다 그러면 저의 보증금, 소중한 보증금을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낙찰을 잘 못 받았을 때 우리가 낙찰 후 7일 이내에는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낙찰 후 14일 이내, 8일 부터 14일까지 그 일주일 동안에는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이라고 해서 즉시 항고를 해야 됩니다. 조금 어렵죠. 네. 만약에 낙찰을 잘 받았다고 하면 이런 과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낙찰을 잘못 받았다고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 보증금을 지켜야 하잖아요. 낙찰자가 경매를 잘못 받았다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7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가 그 이유에 해당이 되면 이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받고 7일에는 불허가 신청을 하고 낙찰받고 14일 이내는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이유 7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의 신청을 해서 이 사유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법원은 낙찰자 자신이 실수한 거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낙찰자의 실수가 아닌 법원의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이의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그걸 찾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찰을 받았는데 잘못 받았다, 정말 보증금을 날리게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필사적으로 이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강제 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예를 들면 경매 신청이 취하된 것을 간과하고 진행이 된 경우 결국에는 이 법원에서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누락된 거를 말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입니다. 앞에 1번은 어떤 절차상의 하자인데 2번은 자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이런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럼 미성년자가 서류가 미비해 있거나 재매각의 전 낙찰자, 앞에 낙찰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미납을 해서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데 그때 들어갔던 사람이 또 들어온다. 이런 건 안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내세워 매수 신고를 할 때, 이때는 약간 탈법을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겁니다. 발각이 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텐데 어떤 상황에서든 만약에 이게 발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매수 신청을 방해, 담합하거나 매각 실시를 방해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이런 사법적으로 뭔가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다, 약간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자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최저 매각 가격, 일반 매각의 결정, 매각 물건 명세서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여기 또 나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예를 들면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건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런 감정평가한 부동산 가격이 현 시세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아. 이럴 경우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동안에는 약간 급등하는 시장들이 있었거나 하락하는 시장이 있잖아요. 보통 급등하는 시장에서 이런 거를 많이 제기를 하겠죠. 그쵸? 네.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싸게 들어가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닌데, 이 감정평가 자체의 금액이 너무 낮아서 채권자가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을 제대로 못 받는다, 약간 이런 사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에 누락이나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비고란의 그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누락됐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현저한 훼손,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사실이 밝혀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대지변 그럼 무슨 생각이 나세요? 불이 나서 소실이 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됐을 시점에 비해서 부동산 자체가 훼손이 너무 많이 돼서 그 가치를 바라지 못할 때, 이럴 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수가 그냥 누수가 아니라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 보통 외관을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내부까지 일일이 들어가서 화자를 확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누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건물 자체에서도 이 누수 때문에 수리를 했는데도 잡히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객관적으로 이런 누수에 대한 부분이 현저하게 이 물건에 해를 주고 있다라고 밝힐 수만 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불허가 사유, 이의신청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유치권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낙찰이 되고 나서 갑자기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을 이럴 때 이의신청을 받아줍니다. 7번째는 경매 절차에 그 밖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중대한 잘못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저 입찰 가격을 누락하거나 뭐 착오로 잘못 기재했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듣고 나면 좀 어렵지 않나요? 저는 이 낙찰받은 물건에서 이런 오류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보증금이 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작은 금액대에 들어갈 때에는 뭐 1,000만 원 단위로 끝날 수도 있지만 왜 10억대 뭐 이런 물건들은 1억 이렇게 보증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증금의 크기에 따라서 정말 필요하다면 이렇게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번쯤 걸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7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2회 매각기일 날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낙찰자는 물건을 잘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 법원에서는 서류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방금 얘기한 그 7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 기일을 여는데요. 만약에 낙찰자가 실수를 한 거예요. 권리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기일 입찰표를 잘못 작성했거나 이 보증금을 날리게 생겼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에는 이의 신청 사유 7개 항목, 방금 얘기했던 7개 항목을 들어서 서류 접수를 통해서 불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7가지 항목을 들어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때 못하고 그 이후에 하려고 하게 되면요. 7가지 항목이 아니라 6번의 항목, 6번의 항목이 뭐였죠? 천재지변이나 절차상의 중대한 흠이 있을 때였잖아요. 이럴 경우를 빼고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언제가 있다? 낙찰받고 일주일 사이에 이 불허가 신청할 때 그나마 기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낙찰을 만약에 잘못 받았다 그러면은 7가지 사유 중에서 무엇이 해당이 될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 이후로 넘어가면은 매각 결정일 이후에 즉시 항고를 통해서 이런 앞으로의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 공탁금도 걸어야 됩니다. 공탁금도 걸고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립니다. 이 공탁금은 매각된 금액의 10%를 넣어놔야 되는 거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즉시 항고 기간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 채무자가 즉시 항고를 걸었다 이렇게 얘기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될까요? 즉시 항고를 신청한 사람한테 이 공탁금, 매각대금의 10%를 내라고 공지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 기간 안에 이 돈을 걸려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채무자가 즉시 항고를 하는 경우는 약간 시간을 지체하려고 하는 목적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공탁금을 내지 못하면 원래대로 다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즉시 항고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불허가 신청이라는 거는 저희가 낙찰 이후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 항목은 지금 7개 항목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류 접수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의 신청 사유는 7개 항목이 있다.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의 신청 사유는 7개 항목 모두 가능하다. 이 중에서 해당이 있는지를 막 집요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에 가게 되면 법원 서류 열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 서류 열람을 복사를 해 와가지고 그 내용을 찬찬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허가 신청은 낙찰받고 7일 안에 할 수 있는 거다. 낙찰 잘못 받았으면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이거는 낙찰 이후 8일에서 14일 이내에 그 일주일 동안이 해당이 됩니다. 이의 신청에 그 대신에 한 개의 항목만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6번에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매각 허가 결정에서 취소를 할 수가 없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즉시한 거다. 이 기간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의 신청 사유는 6번 항목 천재지변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즉시항고는 어떻게 하느냐? 매각대금의 10%를 공탁금으로 건다라고 했죠. 공탁금을 걸어서 정말 즉시항고 절차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가 있겠죠. 근데 경우 수에 따라 조금 다른 경우가 뭐냐면 매수인, 낙찰자가 신청을 했을 때는 승소했을 때는 공탁금 저희가 걸어놨으니까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만약에 패소했다, 내가 졌다 라고 했을 때에도 공탁금은 돌려받고 그 대신에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법적인 절차예요.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걸었는데 승소하게 되면은 공탁금은 되돌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패소했을 때에는 공탁금은 반환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매수인이 즉시항고했을 때와 채무자가 즉시항고했을 때는 다르다는 얘기죠. 소유자금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신청했다 그러면 공탁금을 걸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조금 한 달 정도 기다려주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에서 이유찾기 그 4단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전에도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상 굉장히 이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낙찰자의 실수는 인정해주지 않지만 법원의 실수는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할 때 오류를 혹시 있는지 거기 기재를 잘못됐다든가 이런 게 있는지 막 하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류 매각기일을 통지한다라고 했잖아요. 경매가 진행이 되면. 근데 이런 통지하는 거에 약간 누락이 됐다던가 그리고 감정평가서 작성할 때도 오류가 있다. 이것도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현저히 낮다든가 채권 회수가 힘들다. 그 금액만큼 가치를 돌려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의신청 사유를 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평가서 작성에도 약간 오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혼자서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법원 인근에 있는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한번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 낙찰받은 물건은 불허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진행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의 확정. 이거는 낙찰 이후 14일 되는 날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을 한다.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이 되면요.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서 매각대금 납부를 시작합니다. 낙찰자는 기한 안에 점유자의 명도 기간을 검토하고 대금을 납부한다. 이게 대금 납부하는 기간을 한 달을 주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살짝 전략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언제 돈을 낼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하면 낙찰자의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이런 날이 좀 오면 좋겠죠. 네, 대금 지급의 효과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매각기일날 낙찰이 된 이후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면은 대금 납부 기일을 정한다고 했죠. 이때 대금 납부를 하게 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리고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인도명령 신청하는 거는 명도 수업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대금 납부를 하게 되면 최고가 매수인의 자격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만약에 이 물건에 2등 차순위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요. 1등이 대금 납부를 한 이후에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수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금을 미납하게 되면요. 입찰 보증금 10%는 배당 재단으로 기속이 돼서 몰수가 됩니다.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없을 때는 재매각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도 대금 납부 기한을 또 줍니다. 그럼 그 안에 대금 납부를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넘어갔는데 1등이 된 사람이 미납을 했잖아요. 만약에 돈을 갚을 여력이 생겼어. 그러면 이 둘 중에 빨리 낸 사람이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금을 미납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뒤에 재매각 기일이 열립니다. 원래는 유찰이 되면 최저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매각 같은 경우에는 미납을 한 거잖아요. 근데 미납한 이유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미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렇게 재매각되는 물건 밑에 비고란에는 적어주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20%로 올린다, 30%로 올린다. 이 이야기는 법정에 오는 사람들 잘 보세요. 해당하는 물건이 지난번에 낙찰이 됐는데 대금을 미납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날렸어요.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확인하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찰하는 입장에서는 재매각되는 물건은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만약에 그 미납 사유가 대금 미납 사유를 얼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좀 찾아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들어갈 수도 있는 물건이겠죠. 미납 사유를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서 대금 납부할 때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무조건 법무사를 끼고 한다는
신청하라는 거죠. 그리고 잔금 납부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하세요. 인도 명령을 신청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제가 명도,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명도 이야기를 할 텐데, 명도할 때 핵심은 대금 납부할 때 인도 명령 신청하는 겁니다. 무언에 압박을 하면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 잔금 납부 때 만약에 대출을 받았을 때는 법무사가 갈 것이고, 제가 대출을 받지 않았을 때는 직접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 명령 신청은 현장에 법원에 대금 납부하러 가는 사람이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금 미납 시 법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미 납부한 입찰 보증금은 배당 재단으로 몰수되어 차후 배당금에 포함해서 나누어 준다. 좀 현명한 방법이지요. 네. 재매각할 때는 미납된 사유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로 입찰 보증금을 최저가의 20% 30% 올린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매각 물건 명세서 비고란에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 비고란 꼭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미납을 했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다음에 제 경매 기일이 잡혀서 진행을 하잖아요. 이럴 때 한 달의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 안에 낙찰자도 대금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비용들만 이제 내게 되면은 대금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잔금 납부를 못하는 상황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 대출 상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그때 당시엔 12월 말이었거든요. 12월 말이니까 대출 실행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개사가 말하기를 1월 달에는 새로운 상품이 나오니까 우리 1월 달에 납부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 납부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그때 대금 납부를 며칠을 조금 미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경매 기일 3일 전까지 납부를 하면 되니까 이 기간 기억하셨다가 혹시라도 대금을 미납하는 상황이 생기면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금 미납하는 사유는 한 5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정확한 시세 파악하지 못해서 고가 낙찰을 받았을 경우, 두 번째는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 금액이 조금 낮아져서 잔금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권리 분석이나 임차인 분석을 잘못했을 때, 그리고 기일 입찰표 작성을 잘못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밀려 쓰는 사례가 가끔씩 나타난다고 했죠. 우리가 그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특히 입찰가 밀려쓰기 주의해야 된다. 이것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네. 그리고 경매 취하하는 사례가 가끔 나와요. 우리가 대금 납부를 하는데 대금 납부하기 전에 경매가 취하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것도 이제 임의 경매하고 강제 경매에 취하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임의 경매는 왜 근저당 실행에 의한 경매라고 말했죠. 경매 신청권자의 돈을 소유자가 갚은 겁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은 원인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 취하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돈을 일부만 갚잖아요. 이럴 때는 낙찰자의 동의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취하를 막으려면 대금 납부를 빨리 해야 된다. 이걸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의해서 확정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가 진행됐잖아요. 강제 경매로 진행된 물건을 취하하고 싶을 때에는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그 취하 동의서에 매수인의 인감 날인하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낙찰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요, 소유자금 채무자는 단독으로 소송의 절차를 또 취할 수도 있어요. 강제 경매로 진행된 물건을 낙찰 받았는데 취하하고 싶다고 좀 동의해 달라고 요청이 오게 되면 일정한 수수료를 좀 요청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경매 물건을 입찰하기 위해서 들어간 시간과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 만약에 해결해 준다 그러면은 동의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경매 물건을 낙찰을 정말 잘 받았잖아요. 먼저 빨리 잔압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매각기일 날 감정가 2억, 최저가 1억 4천의 물건을 1억 7천으로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될 경우 그 다음에 진행하는 절차는 일주일 동안 허가, 불허가를 결정을 해요. 담당 계장이. 그래서 낙찰자의 자격 심사를 하거나 서류상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 기일을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을 확정하기 위해서 즉시 항고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허가를 심사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이 되면은 그 뒤로 한 달까지 대금 납부하라라고 통지서가 날아가고, 대금 납부를 하게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해주면서 경매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배당 기일은 법원에서 경매를 종료하는 날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 명도는 낙찰자의 몫인 거죠. 네. 그래서 매각 기일날 낙찰되고 난 이후에 낙찰을 혹시 잘못 받았다 그러면 이 사이에 불허가 신청을 일주 동안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는 7가지 항목을 이유를 들어서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매각 결정 기일이 지나고 나서는 6번의 항목, 천재지변의 항목을 들어서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낙찰받은 이후에는 그 일주일이 이 낙찰자에게도 중요한 기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하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잔금 납부를 미리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이자 조금 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잔금 납부 준비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낙차로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데요. 대출 상품은 3개 정도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장할 때도 부동산에 가서 물어볼 때도 이제 3군데 부동산에 똑같이 물어보고요. 항상 이제 하나보다는 3개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공통된 것 중에서 이제 어느 비율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하기가 조금 좋습니다. 대출 상품도 3개 정도 비교해 보면은 그 중에 어떤 게 좀 나은지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된 대출 상품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자서한다라는 거는 대출에게 사인을 하는 겁니다. 서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출 서류들이. 거기에 이제 사인하는 거를 자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금 납부 기한을 미리 정할 수가 있어요. 자서한다고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대금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이니 그 바로 전날 대출을 실행해 주세요 라고 해서 대출 실행한 날짜를 미리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취하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대출을 언제 해줄 수 있냐, 가장 빠른 때 해달라고 해서 대출로 받아서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금 납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자서 전에,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 게 법무비를 꼭 확인하세요. 법무비가 비싼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법무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은 다른 대출 상품에서는 법무비를 어떻게 받는지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강도 과제는 아니고요. 나중에 낙찰을 잘 받았다 하게 되면 그때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게 대출 상품이다. 그래서 대출 상품을 미리 자서를 해놓고 취하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다. 왜 채권 금액이 너무 작은 금액은 금방 갚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대금 납부를 미루지 말고 조금 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대출 상품을 미리 준비하셔서 잔금 납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파트 9에서는 낙찰을 받았을 때 그날 이후, 매각기일 날 이후 이제 법원과 낙찰자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23강의는 낙찰을 혹시 잘못 받았다 그러면은 이유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첫 번째로 볼 게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오류를 찾도록 한번 해본다. 그리고 24강에서는 낙찰을 잘 받았다면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우리가 경매 기초반에서 지금 벌써 파트 9 낙찰하는 부분까지 왔잖아요. 쉼없이 달려왔는데 수업 내용을 어떻게 듣기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